여러분 안녕하세요. JLPT 전문가 박성길입니다. 자, 오늘은 JLPT N2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JLPT가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N2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를 알려드리고요. N2 문자 어휘 파트의 출제 유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유형별로 문제풀이 팁과 예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어휘 파트를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N2 레벨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일상적인 상황보다는 조금은 더 폭넓은 상황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문이나 기사, 어렵지는 않더라도 좀 비교적 좀 쉬운 평론 있죠. 논지가 명확한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2 레벨은 한자로 따지면요, 한 1000자 정도. 그 다음에 어휘로 따지면요, 한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내용을 들으시는 분이 와, 단어를 6000개나 알아야 된다고? 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100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래도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따져보면요, 본인이 의외로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개 정도의 어휘와 1000자 정도의 한자를 알고 있어야지 N2에 합격할 수 있다. 보통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소통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2 시험에 그 합격점 하고요. 그 다음에 과락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합격점은요, 일단 180점 만점에 90점을 넘어야지 합격이 됩니다. 근데 무조건 그러면 총점이 90점만 넘으면 합격이냐? 그렇진 않고요. 각 과목별로 이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 점수를 넘어서야지만 과락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크게 세 파트죠. 언어 지식,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에 청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 지식과 독해를 묶어서 1교시에 시험을 치고요. 청해를 2교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1교시는 좀 깁니다. 그죠? 무려 105분이나 되니까 좀 긴데 어쨌든 그죠? 파트별로 자, 언어 지식이 60점 만점. 자, 언어 지식은 다시 문자, 어휘 그리고 문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자 어휘에서 그러면 또 다시 그걸 나누어서 뭐 9.5, 9.5 이런 게 있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합쳐서 60점 중에 19점을 넘으면 되고 독해도 마찬가지로 만점이 60점인데 19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해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19점 미만이 과락이기 때문에 만약에 19점을 받았다. 그러면 과락은 아니긴 합니다. 18점부터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다른 거 다 만점 받아도 어느 한 파트에서 19점 미만이 나오게 되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죠? 과락 기준점을 기억하시고 총점이 90점 이상은 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 지식은 문자 어휘하고 그다음에 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문자 어휘 파트는 어떤 구성을 가지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총 6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한자 읽기 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어떤 문장에 한 단어, 그죠? 한자로 된 한 단어에 밑줄을 그어놓고 어떻게 읽습니까를 물어봅니다. 그게 5문제가 나옵니다. 그다음 표기 파트는 그 반대입니다. 그죠? 어떤 문장에 히라가나로 된 글자에 단어에 밑줄을 그어 놓고요. 이건 어떤 한자를 쓰면 됩니까? 라는 표기 파트. 역시 5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 형성 그래가지고요. 접두어나 접멸을 물어보는 파트예요. 여기 3문제가 나오는데 원래 5문제가 나오다가 그죠? 지금은 3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작용 앞에 갈로가 따겠다. 그럼 부작용 이런 거 찾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문맥 구성이라 그래서 이 파트가요. 전체적인 어휘력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3번의 이 단어 형성 파트가 주로 한 글자로 된 한자를 많이 묻는 거죠. 조금 단편적인 내용이라면 이 문맥 구성 파트는요, 그냥 전반적인 품사, 그죠?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 그다음에 가타카나, 뭐 부사 할 것 없이 모든 품사에 걸쳐서 과연 이 학생이 N2에 걸맞는 그런 어휘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문제 개수도 가장 많습니다.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유일하게 7문제죠. 그 다음에 유의 표현, 밑줄 친, 그죠? 문장에 어떤 밑줄을 친 단어하고 의미상 가장 비슷한 거, 그래서 바꾸어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가장 비슷한 표현을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가 5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용법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걸 가장 문자 어휘 중에서 제일 어려워합니다. 어떤 하나의 단어를 주죠. 그죠? 하나의 단어를 주고요. 문장을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놨는데
하지만 이 단어가 올바르게 쓰인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골라주세요라는 문제. 그래서 이 단어가 뭔지 모르면 가장 난감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역시 5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렇게 다 합쳐보면요. 문자의는 총 몇 문제입니까? 3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30문항. 그 다음에 문법에서 21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합쳐서 총 51문제가 되죠. 이 51문제를 그죠? 언어지식이라고 부릅니다. 만점은 60점 만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독해가 1교시에 같이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바로 독해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총 51번까지가 언어지식이겠죠. 그러면 독해 문제는 52번부터 스타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독해는 보통 이제 20문제, 2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뭐 어휘 시간 따로 주고 문법 따로 이게 아니고요. 그냥 쭉 합쳐서 105분을 1시간 45분을 주거든요. 그럼 이 105분을 본인 나름대로 시간을 안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어휘하고 문법, 언어 지식을 푸시는데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40분 안으로는 푸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독해에서 60분 정도. 그래서 4대6 정도로 이렇게 안배를 하시고요. 나머지 5분 정도에 이제 마킹하시고 혹시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정도로 시간 안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6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어떤 밑줄에 그죠? 코토마노 요미카타 토시테 그 말의 읽는 법으로서 모토모 요이모노 가장 좋은 걸 1, 2, 3, 4 중 히토츠 에라비나사이 하나 고르시오라는 형태입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접근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건 뭐냐면 한자 읽기에서는 여러분 자, 시간 안배도 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일일이 읽고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단어만 보면 됩니다. 그 밑줄 친 단어가 뭐 그죠? 간혹 어떤 문장에 따라서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N2에서 거의 그런 것이 묻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밑줄만 딱 보고요. 정답을 골라도 거의 문제가 없는 파트다. 그래서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파트가 이 문제 1, 5가지 한자 읽기 파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요, 2글자 이상 한자는 대부분 음독이 많습니다. 훈독은 사실 유추가 안 돼요. 그 단어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뭡니까? 음독의 경우에는요,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처음 보더라도, 이 한자와 이 한자가 어떻게 읽힌다라는 걸 하나하나씩 알고 있으면 그걸 합쳐보면요, 거의 그대로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음독은. 그래서 각 한자의 대표 음독을 먼저 떠올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걸 하시려면요, 어느 정도의 단어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데이터 자체가 한 토탈 100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몇천 개를 확장시키려면 그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뭐 2, 3천 개 알고 있다. 그러면요, 한 4천 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요, 명사가 이 음절로 된 명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음독 명사가 실제로 5문제 중에서요, 거의 3문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60% 거의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정말 음독 명사만 외워야 되겠다. 요것만 놓나 봐. 근데 음독 명사가 제일 중요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가장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명사 단어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동사나 형용사 이런 것들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자를 봐도 잘 모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한자의 짝을 찾아서 대표 발음을 유추하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한자에 뭡니까? 뭔가 이 한자 내가 앞에 있는 한자, 뒤에 있는 한자 따로따로 해서 그죠? 이 단어, 이 한자가 쓰인 다른 단어, 또 이 한자가 쓰인 다른 단어를 합쳐서 한번 발음을 유추해 보는 겁니다. 자, 예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제가 그랬죠. 이 문장을 사실은 읽고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이 밑줄 친 부분을 사실은 보는데 음독으로 이제 만약 이걸 유추를 해보려면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한자가 우리나라 말로 뭔지를 모르면 사실 음독 유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파편. 그러면 파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딱 바로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지금 여기서 여러분 선택지도 먼저 여러분 선택지도 잘 나름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행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응에 따라서 이렇게 뺑으로도 바꿔놨는데 어쨌든 뒤에 음은 지금 행이라고 읽겠구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앞에가 파자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를 아십니까?
어떤 건물이 파괴되었다. 그죠? 파괴 이러면요. 하카이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파잖아요. 파하면은요. 최소한 파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제일 비슷하잖아요. 근데 파인데 갑자기 쇼 사이 전혀 엉뚱하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독은 우리말하고도 사실 발음이 가장 비슷하게 나기 때문에 정답은 자연스럽게 몇 번이 돼야 한다? 그렇죠? 1번이 되겠죠. 하행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내리면 편자 있죠. 이 편자는 이제 행어로 제가 유출을 해드리려고 해도 사실은 이 파편이라는 단어 외에는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단어가 없어요. 음독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훈독에서는 어떻게 읽느냐면, 여러분 우리 왕복의 반대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면 왕복, 한 번만 가는 건 뭐죠? 편도 그러죠. 이 편도니까 이 한자를 쓰는데요. 이걸 헨도 이렇게 읽지 않아요. 이거 뭡니까? 카타미지라고. 우리말로는 편도 이렇게 하죠. 근데 일본어에서는 헨도라고 하지 않고 카타미지라는 훈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것은 카타미지, 카타로 읽었죠. 그러면 얘가 행으로 읽는 거는요, 사실은 하행, 파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단어는. 그래서 뭔가 다른 단어 음독을 가져와서 이렇게 조합을 해보려니까 편자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파편, 파하고 가장 비슷한 발음을 내는 1번을 정답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에도 밑줄 봅니다. 자, 이 한자 뭡니까? 여러분, 승리죠, 승리. 그죠? 어떤 패배의 반대말, 승리가 됩니다. 자, 리는요, 자, 음독이니까 비슷하다 그랬죠. 지금 다 뭡니까? 리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이 승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기다 하면 그냥 카츠라는 게 훈독으로 가잖아요. 이게 음독으로 갔을 때는, 자, 승은 여러분 이 슈라는 거 있죠. 슈는 대부분 숫자, 우리나라 발음이요. 수로 나는 게 대부분 일본어 발음이 슈로 갑니다. 같은 우니까 슈 계열로 가죠. 근데 이 승자는 쇼로 가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장음이냐 단음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자, 한자를 만약에 이렇게 승리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글자예요? 밑에 받침이 이형 받침이 들어간다. 이거는요, 뭐다? 장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승리는 쇼리가 아니라 쇼리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3번이 답인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종류라는 한자잖아요. 종류,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하면 이게 종되니까, 그죠? 이형 받침이 들어갔죠? 그러면 길게 읽을 것 같은데 슈루이가 아니라 그냥 슈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한자만요, 이형 받침이 들어갔는데 단음으로 간다. 기본적으로 이형 받침이 들어있다. 전부 장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자 읽기 파트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기 파트입니다. 문자의의 두 번째 유형이 됩니다. 자, 이 파트 역시 뭡니까? 총 5문제가 출제되죠. 자, 문제를 보시면 밑줄에 고토바오 간지대, 말을 한자로 카쿠토키 쓸 때 모토모 요이 모노, 가장 좋은 것을 1, 2, 3, 4 가라 히토츠 세라비나사이 1, 2, 3, 4 중 하나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 문제죠. 자, 문제 접근 방법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문맥을 통해서 단어의 핵심 의미를 파악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사실 어떤 한자를 쓰겠다라는 것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음이의에 주의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어는 이게 엄청 많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라는 단어에 어떤 문장에 하나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아는 단어 꽃인가 봐.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는 뭡니까? 이 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 비자를 적어서 코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문제 1, 그죠? 한자 읽기와는 다르게 밑줄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문맥상 이 하나가 어떤 하나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지금 꽃을 고를지 코를 고를지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자 부수를 통해서 의미를 유추해보자. 자, 내가 잘 모르는, 그죠? 단어일 경우에는 한자를 보시면요. 그 한자 부수는 뭘 의미합니까? 한자의 의미, 뜻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자, 예를 들어서
왼쪽에 뭐 이런 게 붙어 있다. 이거 뭡니까? 어떤 한자의 왼쪽에 이렇게 붙으면 이건 마음심이에요. 뭔가 마음과 관련이 있는 한자구나. 뭐 이렇게 그죠?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한자 부수를 보면 대충 이 한자의 뜻이 뭐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유형 예시가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요. 먼저 욕구라는 단어의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죠?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전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카레와 욕구어 다시 쓰기 때 그는 뭐뭐를 다스가 내단데 너무 내서 지교원이失敗して しまった.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음독이 가장 어찌 보면 그죠? 풀기가 쉽습니다. 근데 한 글자로 되어 있으면 지금 한자가 1번이 뭡니까? 뭔가 욕심할 때 욕자죠. 2번이 뭡니까? 발할 원자고요. 3번이 이 발할 망자입니다. 4번은 생강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만 보고 욕구라고 읽는 거. 이걸 우리나라 말로 사실 읽을 수 있으면 답이 보여요. 1번이 뭐라고요? 욕. 그러면 음독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욕을 조금 늘리면 욕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 1번인데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요. 전혀 엉뚱하게 발음 납니다. 2번은 지금 음으로 읽으면요. 간이라고 읽고요. 3번은 뭐 보 이렇게 읽습니다. 4번은 냉 이렇게 전혀 욕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지금 뭔가 제가 어떤 그죠 요령을 설명드리기에는요. 너무 딱 한 글자밖에 없어서 그냥 이 욕 그죠? 욕심할 때 뭔가 이 욕자가 일본어 발음이 욕구라는 음을 가진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럼 훈독은 이 한자가 들어가는 훈독이 있습니까? 하면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적어 놓으면 또 의외로 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뭐 시를 붙여놨죠. 무슨 시일까요? 이거 호시예요. 여러분들 갖고 싶다, 원하다라는 단어 아시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히라가나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 한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혹시 이런 훈독을 가지는구나 라고 기억하시고요. 기본적인 음독은요. 이 욕구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 2, 3, 4는요. 우리말로 읽어보면요. 지금 가장 비슷한 게 욕하고 욕구죠. 근데 뭔가 원, 망, 염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간, 보, 냉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소리다. 그래서 한 글자의 한자는 사실은 뭔가 요령을 대단히 발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한자 놓으면 욕구라는 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데이터로 축적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들어갔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 욕자하고요. 나중에 망자를 붙여가지고 욕망 이렇게 읽어보세요 하면요. 욕구, 보. 망도 뭡니까 여러분? 희망이 뭐예요? 기보잖아요. 그 보를 읽히죠? 그럼 욕망도 욕구, 보. 이런 식으로 자꾸 단어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다른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1번 답이었고요. 자, 이 보시면 스이테키라는 단어의 밑줄을 그어놨죠. 자, 스이테키만 봐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는데 자, 1, 2, 3, 4를 보면 사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1, 2, 3, 4를 봐도 모르겠다 이럴 수 있는데 자, 지금 후유니 마도니라고 되어 있죠. 겨울에 이 창문에 뭐뭐가 츠크 원래 츠크는 뭐가 붙다인데 여기서 뭐가 맺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겐쇼 그런 현상을 우리는 개츠로 결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스이테키가요.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수적이에요. 근데 지금 1, 2, 3, 4를 읽어보면 이 전부 다 수적이거든요. 그럼 수적이 일단 무슨 뜻이냐? 물방울입니다. 물방울. 자, 물방울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앞에 지금 물숫자인데 자,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적자가요. 이 방울 적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방울이니까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적자에 물이 들어있는 걸 찾아보세요. 여러분 물숫자는 그죠? 물숫자는 한자 왼쪽으로 가게 되면 모양이 삼수변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물수가 있는 몇 번? 당연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1번이 스이덱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의 이 적자는 앞에 있는 붙은 게 뭐예요? 손수자죠. 그래서 어떨 때 씁니까, 여러분? 뭔가를 틀렸을 때 우리 지적받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지자에도 손수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 적자에도 손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적할 때 손으로 지적하죠. 그죠?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이때 쓰는 한자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자 모양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을 때는요. 그 어떤 단어를 넣어서 지금 이게 스이테키만 아시지 마시고 시테키 할 때 요거 쓴다라는 거. 그다음에 3번의 이 적자는요. 흔히 말하는 책받침이라는 게 사실 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바닥에 깔아줬죠. 그래서 뭡니까? 뭔가
그냥 맨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바닥에 뭘 하나 깔고 앉으니까 쾌적하다 이럴 때 씁니다. 카이데키.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뭐죠? 적합하다, 데키고, 적당하다, 데키토 이럴 때 쓰는 적자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이 적자는요. 자, 지금 1, 2, 3, 4의 적자들이 전부 이 밑동 적자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보면 전부 요 밑동적 왼쪽에, 그죠? 왼쪽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1, 2, 3번은 다 그냥 우리 편, 내 편 이런 느낌이고요. 4번 혼자 뭐 이거 약간 우리 편 아닌데 이런 느낌. 그래서 이 한자는 적자는 언제 씁니까? 아군의 반대말 적군 할 때 이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택기군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죠? 각각 비슷하게 생긴 이 적자들을 가지고 지적, 그 다음에 쾌적, 그 다음에 적당, 적합, 그 다음 뭡니까? 적군, 요럴 때 쓰는 한자들이다라고 조합을 해서 기억하시고, 물방울 할 때는 물을 기억하자. 그래서 물수, 삼수빈이 들어있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 파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의의 세 번째 유형입니다. 단어 형성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형성 파트는 보시면 공란 메우기 형식의 올바른 파생어나 그 다음에 복합어의 형태를 묻는 문제고, 그리고 총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 파트는요, 기본적으로 다 파트별로 5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근데 문맥 구성 파트는 7문제, 그리고 이 단어 형성 파트는 3문제, 문제 수는 가장 적습니다. 자, 파생어 복합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말해서 접두어 아니면 접미어를 물어보는 파트다. 그래서 한 글자의 한자어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몬다이상 해가지고 어떤 관로에 이레이루 논이 넣는 데에 뭐또 뭐 요이모는 가장 좋은 거 1, 2, 3, 4 중 하나 에라베 나사이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접근 방법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관로 앞 뒤에 핵심 단어들을 먼저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제가 접두어 내지는 접미어를 많이 출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관로 앞쪽 또는 관로 뒤쪽에 보면요, 그하고 합쳐서 연결을 지켜보면 뭘 묻는구나 라는 게 대충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그때는요, 선지라는 게 선택지입니다. 그죠?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요, 그냥 하나씩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넣어보면서 실제로 그 조합이 일본에서 쓰이냐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파트인데요.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갈로가 나오죠. 그 다음 뒤에 보면요, 회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장, 카이조라고 되어 있죠. 회장이라는 게 뭡니까? 회장님 할 때 그 회장 아닙니다. 카이조는 뭐예요? 그냥 이 회장은 그냥 장소, 어떤 모임의 장소이기 때문에요. 뭔가 여러 가지 뭐 연주회장, 박람회장, 전시회장 같은 그 회장입니다. 자, 근데 문장을 한번 간단히 해석해 볼게요. 일본의 결혼식은 니혼 객혼식이와 그다음에 객혼식이 또 히로엔 파티가 이 결혼식하고요. 그다음에 피로연 파티가 뭐뭐 카이조, 그죠? 회장 어떤 장소에서 오코나우 실시하다인데 오코나 와레마스 실시가 됩니다. 이랬습니다. 자, 1번이 뭐예요? 어긋날 위자죠, 이게. 자, 위 회장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2번은 뭐예요? 떨어질 리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별할 때 3번이 이게 별자거든요. 그래서 2번과 3번을 합치면 이게 이별을 한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리별인데 앞이 오면 이가 되니까 그래서 리베츠 하면 이게 이별이라는 저 단어가 되겠죠. 4번은 뭐예요? 이게 다를 이자입니다. 자, 뭐 3번도 다를 별자고 4번도 다를 이자인데 여기서 뭐냐면 다른 장소에서 실시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피로연 파티를 여는 그 장소가 따로 있다. 그래서 따로 있다라고 해서 다른 회장을 차이세는데 한자가 이게 다를 별, 다를 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회장 할 때 여러분 별 회장이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는 잘 안 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장 이것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정답이 뭘까요? 3번에 이 별자를 넣어서 베츠 카이조라고 해서 다른 장소 할 때는요. 베츠 카이조라고 해요. 그래서 한자를 그대로 읽어서 우리말에 아주 자연스러우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별 회장 이런 말을 쓰나? 근데 이 회장도 안 쓰죠. 그죠? 그래서 그럼 이는 언제 쓰느냐? 이 다를 이자는요. 이문화. 그죠?
이분과, 그다음에 다른 민족, 이민족 할 때 이민족, 이때는 이거 씁니다. 그때는 우리도 그죠? 이문화, 이민족은 우리도 쓰는 말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이 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회장이라고는 우리도 잘 안 쓰기 때문에 조금은 그죠? 이거는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츠 카이조에서 뜻은 다른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자, 갈로 다음에 지금 접근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선택지를 한번 보면요. 1번이 뭐예요? 길다 할 때, 긴 장자죠. 긴 장. 2번이 뭐예요? 예, 그 반대네요. 짧을 단자가 되고요. 3번이 이제 최자입니다. 가장 최자, 그죠? 4번이 뭐죠? 이게 뭔가 극도로 피곤하다, 극단적이다 할 때 극자죠. 그럼 넣어보면 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장접근, 단접근, 최접근, 극접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말이 한국에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모르겠죠. 그래서 자, 이게 답이요. 3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이코 할 때 사이잖아요. 그래서 사이세킹 하면요. 최접근이 무슨 뜻이다? 가장 접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뉴스에 의하면 3년 만에 화성이 지구에 가장 접근한다고 하더라. 라시는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인데요. 들은 바에 의하면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뭐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최접근, 제가 이제 이런 예시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딱 넣었을 때 쉽게 그냥 바로 그죠? 공식 앞에 갈로가 있다. 비공식. 그죠? 뭐 공개도 마찬가지요. 비공개. 이런 식으로 우리말하고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는요. 크게 여러분들이 막 어렵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한글을 그대로 읽었을 때 최접근 우리가 이런 말을 쓰나? 근데 일본어에서 쓰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그렇게 양이 방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형성 파트에서요. 우리 교재에 보면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잘 뽑아놨습니다. 그 기출문제에 나온 걸 보시고 한자를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대로 읽히는 그런 단어들은 굳이 막 어렵게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죠. 하지만 글자 그대로 읽었을 때 뭔가 어색한데 이런 말이 우리말에 있어? 이런 느낌의 단어들을 따로 딱 한번 뽑아서 정리하셔가지고 잘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단어 형성 파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의 파트 중에서 네 번째 유형 문맥 구성 파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맥 구성. 예전에는 문맥 규정 이랬거든요. 이름을 살짝 바꿔놨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어떤 거냐 하면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를 고르는 문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모든 품사에 걸쳐서 약간 지엽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전 품사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어휘력을 갖추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파트. 그래서 범위도 많겠죠. 그래서 실제 문제도 가장 개수가 어휘 파트에서 제일 많습니다.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괄호에 이래로 논이 넣는데 뭣도 모요의 뭐 가장 좋은 거 1, 2, 3, 4 중 하나 고르시오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기 전에 먼저 문제 접근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사 목적어와 그 다음에 동사가 어떤 정해진 한 쌍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짝꿍 단어를 좀 먼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켄토 하면 뭐예요? 켄토는 어떤 짐작이에요. 어림 짐작. 예전에 그죠? 아주 옛날에는 막 이렇게 잘 모르는 걸 찍는 걸요. 켄토 찍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일본어죠. 그래서 여기서 켄토가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놓으면요. 짐작이 가다 할 때 켄토가 츠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죠? 켄토 나면 뭔가 츠쿠, 켄토 오 츠케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이아 하면 뭡니까? 다이아 하면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떠오르죠. 물론 다이아몬드도 다이아입니다. 하지만 다이아그라무, 그래서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서 열차나 비행기 그 운행 시각표 있죠. 그걸 다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다이아가라고 놓으면 여기 또 어떤 동사가 주로 이어지냐면 미다레르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미다레르는 원래는 뭐예요? 흐트러지다죠. 여기서는 뭡니까? 이 시각표가 흐트러진다는 것은 시각표가 뭐 어떤 사고라든지 기상 악화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변경되는 걸 다이아가 미다레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뭐 다이아 이 부분을 갈로 치고 놓을 수 있는 거, 미다레루 이 부분을 갈로 치고 동사를 찾아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트로 다이아가 미다레루 이런 식으로 세트로 좀 암기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다.
그 다음에 나니나니 코무, 그 다음에 나니나니 키루 등이 붙는 복합동사가 나온다면 이거는 각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복합동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코무는 원래 혼자 쓰면 여러분 분비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복합동사를 어떤 말 뒤에 붙어 쓰면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집니다. 그냥 그걸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다의 뜻도 있고요. 또 그냥 이게 이 코무의 원래 뜻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들 만큼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오모이 코무 같으면요. 오모가 생각하다잖아요. 코무는 뭡니까? 완전히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모이 코무 하면요.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다 또는 굳게 믿다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 키루도 여러분 끊다, 자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복합동사. 지금 방금 제가 오모우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오모이 뒤에 여기 마스형이에요. 그죠? 키루. 오모이 키루 이렇게 붙어버리면 또 이거는요. 뭔가를 어떤 뭐 결심하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 본래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복합동사로 뒤에 붙어버리면요. 그 본래의 의미를 좀 상실하고 또 그게 별개의 하나의 단어로 구성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복합동사는 정말 좀 어려운 파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면 복합동사는 또 양이 그렇게 방대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양은요.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파트예요.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관로가 있죠.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그죠? 이 관로 속에 뭐가 들어갈지 좀 문장을 보지 않고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자, 와타시 타치와 우리는 오키아쿠사마노 고객의 뭐뭐니. 자, 손님이 뭐가 원하는 게 있나 봐요. 손님의 뭐뭐에 코타에르 하면요. 부응하다죠. 기대에 부응하다 할 때 그 부응하기 위해서 히비 하면 날마다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뭐 합니까? 노력그 시대에 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정확하게 문장을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 못해도 그죠?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뭐뭐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뭔가를 원하겠죠. 그 손님의 뭐뭐에 부응한다. 자,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도 1번 보겠습니다. needs가 뭐요? 이게 정답이죠. 고객의 needs, 고객의 요구. 그죠? 정답 1번이겠죠? 그렇죠. 2번에 니도라는 건 뭡니까? 니트족이죠. 니트족. 그래서 뭔가 자발적인 실업자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씬 하면은요. 그 영화의 마지막 씬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할 때 그 씬, 장면. 4번에 유저는 뭡니까? 유저 등록을 해라. 그 유저는 뭐예요? 이용자, 사용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타카나 외래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고객이 원하는 거라고 캐치하실 수 있다면 오키아쿠사마노 니즈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보시면 자, 이거 보면 코진과 개인이 고미오 쓰레기를 옥구가이는 옥외라는 것은요. 건물 밖이죠. 실외에서 쇼캬크する 것과 소각하는 것은 태우는 것은 호리츠 법률에 뭐뭐되어 있답니다. 자, 법률에. 자, 그러면 다 모르겠다. 뭐 정확하게 지금 뭐 코진도 모르겠고 옥구가이도 모르겠고 쇼캬크도 모르겠는데 뭔가 호리츠 이 법률 그죠? 일단 법이라는 게 나왔다. 그러면 뭔가 법하고 관련된 게 뭘까요?를 한번 1, 2, 3, 4 중에서 찾아봅니다. 그죠? 1번이 뭐예요? 이게 신가이라고 해서 침해라는 뜻이죠. 그럼 침해는 법률 침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떤 권리 침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이 뭐예요? 뭐를 비판하는 거죠. 지금 법률에 비판하고 있다? 이것도 이상하죠. 그 다음에 3번 법률 제정. 자, 법률 제정이라는 말은 법을 만드는 것은 법률 제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지만 법률에 제정하고 있다? 법률에 제정되어 있다? 이건 좀 이상하죠. 4번이 뭐예요? 이항이라고 해서 위반입니다. 아, 뭔가 법에 문제가 있다, 법에 저촉이 된다 할 때 법률 위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다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단어까지 다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뭔가 법률과 호응이 되면서 그죠? 나니나니 호리스니 나니나니 시대 1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보면 정답은 몇 번? 4번. 그죠? 법률에 위반된다라는 4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죠? 법률 제정은 있었지만 뭔가 법률에 제정하고 있다? 뭐 이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4번이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맥 구성 파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의 파트의 5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유의 표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유의 표현이니까 비슷한 말 찾는 겁니다.
밑줄 친 의와 가장 가까운 의미, 그죠? 제일 가까운 의미를 지닌 의위를 고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5 해가지고 밑줄의 고토바 말에 의미가 모토모 치카이 모노,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1, 2, 3, 4 중 하나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 접근 방식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일단 문장의 상황, 이 문장이 지금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어떠한 동작인지를 보고요. 단어의 뜻을 짐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모를 때는 문장을 보시고요. 아, 지금 어떤 내용이니까 이런 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친 단어의 의미를 모를 때 있죠. 보기들을 하나씩 밑줄 친 자리에 넣어봐야 됩니다. 1, 2, 3, 4를 넣어보는 거죠. 넣어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문맥이 통하는 단어, 그게 일단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요, 확률이 높을 뿐이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학생들이, 그죠? 수험생들이 모를 만한 단어에다가 밑줄을 하나 딱 긋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아, N2 같으면 모를 수도 있겠는데, 이런 단어에 밑줄을 다 그어놓고요. 1, 2, 3, 4를 보기를 내놨는데, 답이 왠지 뭔가 두 개 같아. 내가 지금 이 단어를 몰라요. 모르는데, 1, 2, 3, 4를 넣어보니까 두 개는 말이 안 되는데, 두 개는 말이 되는데? 여러분, 말이 되는 걸 물어보는 파트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 말이 됩니까?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밑줄 친 단어의 뜻이 뭐예요?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을 내가 모를 때, 그죠?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걸 함정으로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확률이 높다는 것은 그 뒤집으면, 그죠? 뭐 양날의 검입니다. 뒤집으면요, 뭐야 이거 함정이잖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도착하다가 뭐예요? 도착. 그죠? 그래서 도착스르 지강 하면 도착하는 시간이죠. 자, 뭐 친구가 놀러 옵니다. 그죠? 근데 비행기 타고 온대요. 그래서 도착하는 시간을 미하카라떼, 미하카라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미하카라떼 하면 미하카라우가 이게 뭐냐면요. 가늠하다, 즉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아, 대충 이때쯤 도착하겠는데 라는 거죠. 근데 도착하는 시간 1번 뭡니까? 예를 들어서 카크닌, 확인하다에 카크닌스르, 지금 굳이 한자 쓰지 않겠습니다. 카크닌스르가 있고요. 카크닌 시대. 2번이 뭡니까? 예측, 요소크라고 해서 요소크 시대. 이렇게 있으면요. 자, 1번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죠? 친구가 몇 시에 도착한지 도착하는 시간, 그죠? 확인하고 이거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뭡니까? 미하카라우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이 높다는 것은요, 반대로 함정을 파놓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도 확인하자라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예전에 N2에서는요, 야마노 후모토, 이거의 밑줄을 다 그어놓고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야마노 후모토가 어디냐는 거예요. 야마노 후모토가.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단어를 모르고 있는 학생도 있겠죠. 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상기슭, 그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기슭 그러면 상기슭이 어디지? 이거를 국어사전 찾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JLPT에서요, 마치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묻는 그런 형태로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야마노 후모토의 뭡니까? 이게 산 정상인지, 산 중턱인지, 산 아래쪽인지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기슭은 어디다? 산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외울 때, 그죠? 상기슭? 그러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상기슭하고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슭? 내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게 어딘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도, 국어 사전을 찾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렌탈하시다, 이거 쉽습니다. 자, 렌탈했다, 여러분. 렌탈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우리 가전도 온갖 걸 렌탈 많이 하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에 카리타, 카리루가 빌리다니까, 그죠? 이건 쉽게. 자, 그러면 나머지 2번은 뭡니까? 사이리오, 재이용, 재활용의 뜻입니다, 그죠? 3번은 뭐죠? 테이쿄 해서 제공했다 이 뜻이죠. 테이쿄. 4번은 뭡니까? 뭐라고 받았는데 받았다. 그래서 자, 이 가타카나를 뭡니까? 그냥 일본어 단어로, 또 일본어 단어를 가타카나로 이렇게 바꾸는 형태의 유의어도 간혹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타루시다, 카리다. 자, 렌탈 단어 자체는 쉬웠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일본어로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서 이 한자를 일단 못 읽으면 사실 좀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 이걸 어떻게 읽냐면 일본어로는 도요 이렇게 읽죠. 근데 우리말로 뭐다? 이게 동료라는 뜻이에요. 동료. 자, 그러면 동료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한국어에도 이렇게 한자가 필요하잖아요. 왜? 그냥 동료 이렇게 들었어요. 물론 문맥을 보면 아시겠지만 동료 그러면 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동료도 있지만 뭔가 마음이 막 동요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움직일 동자죠. 이게 그다음에 요것들은 굉장히 흔들리는 일본의 유래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차분하지 못하고요. 막 움직이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도 동료인데 이 사람 마음이 막 움직이고 흔들린다는 것은요. 뭔가 지금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료라는 말은 여기서 그러면 불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2번에 후안니나타가 정답입니다. 자, 그녀는 카노조와 소노 시라세오 기이때 그 소식을 기이때 듣고서 대단히 뭐했다? 동요했다. 아주 불안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동요, 지금 동요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가 그냥 너무 동요하지 마라.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요, 사실은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둬야 된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도 확인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그냥 불안이야? 불만이야? 물론 오모시로이 재미있다. 그죠? 나머지 뭐 보니까는 답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옵니다만 어쨌든 지금 동요했다라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는 말이긴 한데 그죠? 이럴 때 쓰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으면요. 대답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니까 꼭 그죠? 의미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유의 표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문자의의 마지막 유형이 되겠습니다. 용법 파트가 됩니다. 총 6가지 유형인데 그죠? 6번째 유형 용법. 총 뭡니까? 5문제가 출제되고요. 자, 어떤 어휘를 하나 주죠. 그죠? 어휘를 주고 문장을 4개 만드는데 그 중에서 올바르게 사용된 거 그죠? 그 어휘의 올바른 쓰임새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次の言葉の使い方として 자, 다음 말의 어떤 사용법으로서 最も良いもの 가장 좋은 거 1, 2, 3, 4 중 하나 고르시오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접근 방식은 일단 제시된 단어가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참 이렇게 정리하고 싶죠, 여러분도. 그죠? 정리하고 싶은데 제시된 단어가 뭔지를 모르겠네. 그럼 뭐 어떻게 지금 주어진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자체를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안다면 그러면 왜냐하면 미묘한 뉘앙스 차이 이런 걸 간혹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말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일본에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좀 정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단어 진짜 모르는 단어가 딱 나왔다.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런 경우에 뭔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일 것이다. 라고 그죠? 유추를 해서 1, 2, 3, 4번 중에서 얘가 답이네.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누가 떨어지겠습니까? 시험에. 그건 사실 불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을 찾기보다 왜 틀렸는지를 찾는 게 더 빠르다. 그래서 의미나 발음이 살짝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자. 이 용법 파트는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어를 주죠. 근데 문장을 4개를 만들어 놨는데 뭡니까? 맞는 문장은 하나뿐이고 3개가 틀렸습니다. 근데 그 3개의 틀린 문장들은요. 다른 걸로 그러면 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걸 맞는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면요. 그 주어진 단어하고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요,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발음이 미묘하게 다르고 의미가 미묘하게 다른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모래루라는 단어를 줍니다. 이게 모래루. 그죠? 이 모래루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그죠? 자, 모래루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을 알아야 돼. 이게 뭐예요? 새다라는 뜻이에요. 새다. 비가 새다. 그죠? 아메가 모래루. 어떤 비밀 같은 게 새 나가는 거 있죠. 히미스가 모래로, 그죠? 누설되다 이런 거죠.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그죠? 읽고 문장을 의미를 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읽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카레노이오니. 근데 시험 칠 때는 여러분, 제가 지금 카레노이오니, 사이노니 이렇게 읽지만, 여러분, 일본어에 이 시험 치면서 여러분들 일본어를 읽으시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이해가 돼야지 그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냥 바로 한국 해석으로 가면 되지. 이걸 일본어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독해 지문 읽으면서도요. 일본어로 읽고 한국어로 해석하고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냥 바로 의미 파악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1번 카레노 요원이 그처럼 그 사람처럼 사이노 재능이 뭔가 새 나갔다? 빠졌다? 와카모노 젊은이는 맷단이 나이 좀처럼 없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는요, 스구레답니다. 그죠? 재능이 뛰어나다라는 표현. 그럼 대체 여기 굳이 제가 적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죠? 스구레로 재능이 뛰어난 젊은 사람 정말 좀처럼 없다. 요거겠죠. 그다음에 2번 보시면요. 이쯤 뭐 항상 보면 테스트는 사이고니와 시험 마지막에는요. 기뉴 혹시 기입에 뭐가 나이까 뭐가 없는지. 자, 모래루에 루를 떼고 마스형으로 가면요. 명사가 되죠. 그러면 뭘까요? 뭔가 새어나감, 그죠? 누설, 누락 이런 거겠죠. 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죠? 시험 마지막에 내가 뭐 제대로 다 그죠? 마킹을 제대로 다 했는지 그 기입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왠지 이게 답일 것 같죠?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해안이 방에 어떤 물건이 막 지금 다 새어나가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아시노 후미바 발 디딜 곳도 없다. 이때는 뭘까요? 지라카루라는 말이 있어요. 지라카루가 막 어질러지다죠. 방에 온갖 물건들이 막 어질러져 있어서 발 디딜 틈도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4번은 뭐예요? 그라스니 이 글래스 잔에다가 비루오 맥주를 소소구 따르답니다. 따랐더니 소속이 쓰기 때 너무 많이 따라가지고 이게요 넘쳐버렸죠. 아후레루. 자, 이건 뭐 제가 굳이 한번 적어보자면 아우레루 정도가 맞겠죠, 그죠? 여러분 코보레루 하는 것도 약간 이렇게 넘치다라는 뜻이 있지만, 근데 코보스가 엎지르다고요. 코보레루는 엎질러지다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코보레루는 그러니까 넘치다로 해석은 하지만 그것은 어떤 컵이 있는데 이제 물은 예를 들어서 뭐 한 200cc를 담을 수 있다. 근데 150cc 정도밖에 없는데 뭔가 이렇게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게 가가지고 그게 이렇게 흘러버렸다, 넘쳐버렸다. 그런 게 코보레루입니다. 근데 아우레루는요, 200cc 잔에 220cc를 따르는 사랑이 넘치죠. 네, 그런 게 이제 아우레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우레루, 코보레루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서는 모레루가 올바르게 사용된 것은 몇 번이었나요? 그렇죠, 2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 파악을 해보시면요, 정말 엉뚱하게도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진짜 왠지 얘도 오답이지만 말이 되는 것 같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뉘앙스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주망이 놉니다. 야, 여러분 이 한자를 딱 보는 순간 이 한자를요, 여러분 충만 이라고 읽을 수 있다면, 야, 드디어 내가 아는 문제 하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야, 이게 한자를 내가 충만으로 읽었으니까 뭔가 가득 찼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야, 드디어 나는 이제 이것만큼은 내가 100% 맞추겠어. 라고 생각하고 딱 1, 2, 3, 4를 보니까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운 단어인 것 같은데 오히려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 오히려 답은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써노몬다이 그 문제를 충만하고 있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그 문제를 지금 떠안고 있다. 뭐, 가까이데이로 이런 말로 바꾸시면 되고. 2번은 뭐예요? 레스토랑과, 자, 레스토랑은요, 카이땡 고훈고 개점 5분 후에, 자, 가게 문을 열고 5분 후에요, 충만이 되었다. 자, 뜻은 뭡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뭔가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채울 충자에 이 가득 찰 만자니까 가득 채운 거잖아요. 그럼 5분 후에 이 가게를 손님들이 가득 채웠어. 그렇게 의미를 풀어보면 말이 될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만원, 만석 이거겠죠. 그죠? 망인이 났다 또는 만석이 났다 이런 말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만 놓고 보면 이거 뭐 그죠? 한자를 풀어서 의미를 이해해보면 쓸 것 같지만 이 경우에 충만은 안 쓴다는 거예요. 3번은 뭐예요? 해안이와 방에는 가스가, 지금 방에는 지금 가스가요, 주만 시대로 굉장히 충만해 있다. 여러분 충만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먼저 성령 충만 이런 말 쓰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방에 가스가 충만해 있다? 도대체 이런 말을 안 쓰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답일 거예요.
자, 잠시 후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호텔은 식구지와 호텔 식사는요, 여러분, 주만시다 모노다다. 충만한 것이었다. 이건 말하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뭐 만족구나 모노다다 정도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아니나 다를까?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한자의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왠지 2번도 말이 되는 것 같았는데, 그죠? 하지만 가게가 지금 자리 없는 거를 충만이 되었다. 이렇게는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자, 그걸 일단 걸러냈다 치더라도 3번에 방에 가스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지. 또 이건 또 글자 그대로는 가득 찬 거는 맞아요. 그죠? 유망 자체가 가득 차다는 뜻이니까. 근데 방에 가스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는 하지만 방에 가스가 충만해 있다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어에 쓴다고요. 그래서 이게 단어를 보면 글자 그대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 일본어를 쓰느냐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뉘앙스입니다. 그죠? 주망은 우리는 사실 이 경우에 충만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본어에서는 이 표현이 전혀 문제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실 때 기본적으로 뭡니까? 단어 너무 쉬운 단어가 나왔다. 무조건 맞췄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어려운 단어 난 모르겠어. 이거 포기할래. 근데 의외로 선택지를 보면서요. 그 단어 자체는 뭔가 느낌이 안 왔는데 선택지 문장을 보면서 앞뒤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 이 발음이 이런 문장에서 내가 쓰이는 걸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선택지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앞뒤 단어들을 보면서 뭔가 이런 문장에서 이 단어를 내가 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근데 충만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글자 그대로 읽었을 때 이상한데 라는 게 사실은 일본어에서 쓰일 수 있다. 요게 이제 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요. 단어 모르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 파트. 그죠? 용법 파트가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근데 이 파트가요. 근데 비중은 사실 제일 높아요. 의 중에 6개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파트를 하나 골라보세요 하면 이 용법 파트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대평가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고요. 또 좀 상대적으로 많이 맞추는 쉽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가중치를 낮추고 이런 건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어떤 가중치 자체가 높은 파트가 의의에서는 이 용법 파트입니다. 그래서 결코 무시하지 마시고 다양한 품사에서 그죠 주어진 단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어휘력을 좀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법 파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